들으신 대로 조금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대정부 질문에서는 치열한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데요.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거는 7개월 만입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제 2기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좀 어떤 신고식이라고 할까요? 인사 차원에서 아마 이제 방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묘하게 지금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딸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 그 문 전 대통령이 또 피해자로 적시가 돼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찰과 현 정부를 향한 좀 강한 메시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어떤 양측의 어떤 공조 분위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한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사이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 대한 앙금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의 어떤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상당히 좀 여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마저 어떤 면에서 당이 함께하기에는 꽤 그 골이 깊어요. 지난번 공천 때도 그렇고 등등 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어떤 메시지 차원에서는 양측의 어떤 공감대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서기는 저는 기본적인 한계는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일정 정도 어떤 양측의 공통된 메시지 그 이상 그 이하도 나오기는 저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과도하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낸 적은 있는데요. 오늘 두 사람 만남에서 수사 관련 이야기 나올 걸로 전망하시는지요? 구체적인 사건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정치 보복성 수사 관련해서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현재의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의 어떤 수사 방식이라든지 수사의 그 목적을 정해놓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 정권을 향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전 정권에 있어서 특히 문 전 대통령을 핵심 피의자로 놓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적의 적은 동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재명 전 대표나 또는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탄압의 정도가 도를 넘었다, 과하다 이런 지금 평가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공통된 의견들 그런 공감대는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내일 민주당에서는요.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이렇게 되면 친문과 친명의 어떤 단일 대우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겉으로는 단일 대우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그 실상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강화를 위한 것이죠. 자, 지난 9월 1일에, 지난주 일요일입니다. 여야 대표회담 때 모두 발언으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거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현장에서 들었는데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구해주기 위해서 하는 발언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지금 턱 밑까지 와 있는 그 사법 리스크 방어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자, 민주당에는 이미 검찰 독재탄압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해왔습니까? 의원들이 단체로 수원지검에 몰려가서 항의 방문함으로써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듯한 행위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문 전 대통령을 구명한다는 명목으로 사실 국회의 권한을 이용해서 검찰이나 또 법원에 부당한 압력이나 압박을 가하는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국민의힘도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또 검찰과 법원도 그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난 모습을 사진으로 보셨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오늘 오전 이에 앞서서는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방명록에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해석 좀 해주시죠. 일단 노무현 대통령의 대표적 슬로건이 사람 사는 세상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거 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 200만 당원이 넘었고 당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그 메시지를 던진 것 같고요.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그 슬로건 대신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한 것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좀 전에 다뤘지만 지금 당내에 좀 이견이나 좀 분열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당대표로서는 이제 좀 화합하자, 함께 가자. 그것도 당내에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당 외에도 아마도 당 외부에도 우리 서로 이 혐오 정치 끝내고 좀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에 좀 어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차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슬로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슬로건에 또 향수를 또 불러일으키게 한 그 차원 이렇게 복합적인 차원에서 이런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권양숙 여사가 지금 상황을 걱정하며 당이 잘 챙겨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자 이 대표는 당이 중심 갖고 잘 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의 수사 상황에 대한 방향으로도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뭐 아마 이제 권양숙 여사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수사가 마치 좀 기시감이 들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청와대를 나와서 있을 때 사실 이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도 조사를 받았고 또 본인의 자녀들 그다음에 결국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서울까지 올라와서 조사를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그 이후에 안타까운 일들이 좀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떤 두려움,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좀 투영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도 지금 뭐 시작은 사실 조금의 어떤 뭐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뭔가 이제 입장을 밝히고 뭔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수사 상황과 비슷하게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솔직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항상 이제 정권이 바뀌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우리가 뭔가 정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과연 그것이 올바를까라는 부분에 대한 또 하나의 또 우려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건 지금 수사는 또 수사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본다면 아마 그런 우려가 좀 투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받은 월급 급여를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근데 이런 방식이 좀 과도한 수사가 아니냐 지금 이런 그 비판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가는 취임하는 그 대가로 사위 서모 씨를 그 지금 타이 이스타제스에 예. 취업시켰다 이런 것인데. 예. 과연 이 대가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이상직 전 의원이 이 타이 이스타젯에 그 어느 정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하는 부분도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정적인 것은 이 사건이 이미 7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것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지 한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대가성 부분에 대한 어떤 특혜 채용 부분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문 전 대통령 주위 딸 특히 다혜 씨와의 관련된 그런 자금의 성격 이런 것까지 놓고선 얘기가 커지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 문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뭔가 검찰이 정치 보복성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대주는 경제 공동체였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독립 생계를 하는 별도로 사는 딸 부부와 아버지가 경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냐, 사위가 받은 급여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냐, 이게 지금 쟁점인 것 같아요. 이것은 1998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이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처벌할 때 처음 나온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을 읽어보면 실제로는 최순실 씨와의 경제 공동체로 처벌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뇌물죄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범위를 굉장히 넓혀서 처벌을 했고요. 그다음에
게 이 경제공동체 이론에 들어맞는 대법원 판례는 98년에 처음 나왔는데 원래 공무원이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으려면 본인이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제3자로 하여금 받게 하면 이제 제3자 뇌물죄로 처벌이 되는데 받기로는 형식적으로 제3자가 받았지만 본인이 받은 것과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게 그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평소에 생활비를 주는 관계였거나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그렇게 해서 그 본인이 받은 것과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 본인을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1998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그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서 그러면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원래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주는 관계였고 태국에 간 뒤로는 안 줬다고 하고 다혜 씨가 태국에서 돌아와서는 청와대 관저에서 같이 살았고 또 출판사에서도 지금 뭐 문 전 대통령 본인에게 가야 될 돈이 다혜 씨한테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뇌물수수죄에 대한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뇌물로 규정하려면 검찰에서 입증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사건의 시작은 그 전 사위였던 서모 씨의 그 타이 이스타제 채용 과정에 부정한 것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부당함이 있었는가, 그리고 두 가지의 연관성이 있는가, 이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중진공 이사장 채용 과정도 그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때 이미 의원을 한 번 하셨었고요. 지금 국민의힘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의 중진공 이사장도 전직 의원 출신이 한 번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전직 의원들이 사실 중진공 이사장 자리나 이런 그 공공기관의 이사장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직 전 의원의 결격 사유, 뭐 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거 있다, 이것들 지적하기도 하는데 예.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준 공공기관의 이사장으로 가신 분들은 정과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나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공공기관 이 임원으로 검찰 출신이 무려 역대 정부에서 가장 많은 29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검찰에서 활동하는 동안 사실상 윤석열 라인,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셨던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런 충성에 대한 대가로서 이런 지금 자리에 간 겁니까? 그건 대가성이 없는 겁니까? 그건 뇌물입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공공기관에 누군가를 임명했다는 것 자체를 대가성이 있다, 이것을 뇌물이다, 이렇게 입증하는 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경제 공동체를 어떻게든 엮어서 이거를 그 유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뭐 다혜 씨가 청와대 그 관저에 들어와서 살았다는 부분, 그런 건 이혼한 이후입니다. 이혼하신 다음에 관저로 들어오신 거고, 네. 출판사와 관련된 것도 퇴임 이후의 일이라는 거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계좌에 입금된 2억 5천만 원 뭉칫돈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2억 5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예. 출판사와 다혜 씨와의 사이에서 돈 거래가 오간 것만은 사실이에요. 출판사에서는 다혜 씨한테 문재인 전 대통령 인쇄 1억을 드린 거고요. 예. 다혜 씨는 그 돈을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드린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종합소득세를 다 냈고 세금까지 다 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렇지. 말씀드리면 문다혜 씨하고 출판사에는 사적 금전 거래가 있었어요. 이 2억 5천 안에는 돈을 빌린 것도 있고 갚은 것도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자, 지금 뭐 들으신 것처럼 2억 5천만 원에 대해 문 전 대통령에게 줘야 될 돈을 딸에게 대신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과 함께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어떤 본인의 저서 출판의 이제 표지를 또 바꿔서 이제 다시 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표지 디자인 어떤 걸 이제 문다혜 씨가 개입했다고 그래서 그 디자인비 명목으로 한 2억 원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윤건영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준 거 자체에서 1억 원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문다혜 씨가 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쳤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경제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일면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겠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출판사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법인입니다. 거래를 할 때 예. 인쇄 관련해서는 저자한테 일단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자한테 주지 않고 문다혜 씨한테 줬단 말이에요. 근데 문다혜 씨는 또 이제 아버지한테 다시 줬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왜 거쳤을까에 대한 문제. 자칫하면 이게 불법적인 어떤 증여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딸에게 뭔가 물려주고 싶은데 내가 받아서 바로 물려주면 증여세를 우리가 물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돈 주는 사람이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이 사람한테 주고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증여세를 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을 쓴 게 아닌가라고 이제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이게 인쇄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 거래하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디자인 어떤 비라고 그러는데 글쎄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책 보셨지만 글쎄 이 디자인비로 이 정도 디자인으로 한 2억 원을 준다는 것도 조금 상식에 벗어나는 것 같고 아마 이런 의혹들이 지금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건영 의원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요. 윤 의원 말씀 조금 전에 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뭉칫돈은 지금 출판사와 다혜씨 간 사적인 금전 거래고 특히 이 특혜 채용 의혹과는 좀 별개의 건인데 검찰이 묻고 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 사위 예.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시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2018년도 얘기고 지금 이 그 출판사와의 자금 거래 내역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리고 그 좀 또 이 다혜 씨가 그 이혼을 한 것은 21년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혜 채용이라는 것과 또 이 금전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관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요. 계좌 추적을 다 통해서 자금의 출처, 자금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다 이미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윤건영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다혜 씨에게 2억 5천만 원이 송금이 됐는데 그중에 1억 원을 인세 부분으로서 들어간 부분을 다시 아버지인 문 전 대통령에게 송금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계좌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알려져 있을 거예요. 이미 검찰은 다 들여다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뭉칫돈이다. 수상한 돈의 자금의 흐름이 있다. 또는 이것이 무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언론에다가 이런 관련 내용들을 흘려주는 것은 그야말로 맞다나 이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 아니냐. 그리고 이 아까 저 얘가 말씀드린 거래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별건이다. 그것도 별건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와의 관계를 경제 공동체라는 그런 것으로 엮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자, 윤건영 의원이 말한 2억 5천만 원에서 1억 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세고 나머지는 이 다혜 씨가 책 작업에 관여한 대가와 또 출판사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건데 자, 일부에서는 책 표지 디자인하고 1억 5천 지금 말한 대로 1억을 빼도 1억 5천이면 너무 과한 거 아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거리감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의구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억 5천만 원 중에 5천만 원 정도는 그 개인 간의 거래, 사적인 거래라고 했고 그래서 디자인과 뭐 기획 편집에 참여한 그 비용이 1억 원으로 대가성으로 지불했다는 것인데 예. 그것이 사실상 뭐 이 책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야 되는 돈이 이걸 쪼개서 다혜 씨에게 간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제가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패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별건 수사라는 거죠. 이 수사의 시작이 되었던 그 전 사위인 서모 씨의 채용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과정과 별개의 문제를 갑자기 나오면서 뭔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문재인 전 대통령도 뭔가 부당한 뭔가 일을 한 거 아닌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것들을 별건 수사로서 그리고 피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뭔가 이런 모욕주기식 그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요. 저는 그 부분 다혜 씨가 그래서 1억 원을 받게 된 것이 뭐 증여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출판사의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법적인 문제로 이게 있다면은 뭐 풀어야 된다고 하고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별개의 수사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뭔가 먼지털이식 수사 과정 중에 나온 뭔가를 갖고 지금 모욕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야권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 수사를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혜 씨 금융거래 내역을 흘려서 망신 죽여 수사하고 이게 공정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윤석열 정권이 성과를 못 이루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아주 나쁜 낙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도 증언도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무죄가 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국민들이 볼 때 좀 불편해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자, 뭐 지금 들으신 것처럼 검찰 수사에 대해 야권은 제2의 논두렁식의 사건이다. 전형적인 망신주기, 먼지털이식, 모욕주기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성윤 의원이 겉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편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 행간은 의혹이 사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논두렁 시계 의혹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자, 2009년 4월 30일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예. 당시 조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작년 3월에 낸 회고록이 있죠.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라고 하는 그 책에 과정이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다가 당시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에게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부끄럽잖아, 쪽팔리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시가 2억 500만 원 상당의 남녀 고급 시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내 회갑 때 받은 것은 아니고 퇴임 후에 사저에서 받았다.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당시에는 몰랐지만 2009년 4월 22일 KBS 보도가 난 뒤에 아내에게 들어서 알았다. 이렇게 소상하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해 5월 13일에 한 지상파 방송에서 이 논두렁에 갖다 버렸다고 하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 언론에서 당시 홍만표 대검 기획관에게 이 논두렁에 갖다 버렸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라고 확인을 요청했는데 당시 검찰에서 확인을 해주지 못한 이유는 이거를 밖에 내다 버렸다고 진술했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면 결국에는 그 시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무 내용도 확인해줄 수 없었다. 이게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회고록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 입회했던 변호사가 바로 누구냐?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성윤 의원이 지금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를 편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일 수 있다라고 인정해주는 의미다. 그래서 전직 검사로서 저는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회고록을 말씀하시는데요. 예. 회고록이야 말마따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 책에다 쓴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이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가 끝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성윤 의원이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하게 이 언론에다가 그 이 혐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망신주기하고 굉장히 이 어떤 전직 대통령의 부도덕함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 씌우기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현안을 놓고 뜨겁게 격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첫날은 계엄령 선포 사전 모의 의혹을 놓고 맞붙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어제 5분 최고 특강을 시작한다면서 첫 주제로 계엄을 선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계엄법 13조에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즉 현행범일 경우에는 예외라는 뜻이죠. 실제로도 2017년 이른바 박근혜 계엄 문건을 보면 국회의원 대상으로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자꾸 노래 부르는 것이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다 계엄 시에 반국가 세력으로 척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김민석 최고위원은 모든 국민들이 척결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도 포함될 수 있고 김건희 여사가 문제에 있다는 SNS를 주고받은 모든 주민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계엄 현실적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민석 의원이 어떤 가상의 어떤 이 유령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제 주장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적 모순에 지금 계속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자기만의 세상, 자기만의 안경으로 보게 될 경우에 계속 그거를 합리화시키고 그거와 맞는 이야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자, 그러면 정부가 아마 야당 국회의원들 한 40~5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될 겁니다. 예. 근데 이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했다고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지금 뭐 한 1980년대, 70년대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 긴급조치라고 있었습니다. 예. 긴급조치라가 한 9호까지가 발령이 됐었는데요. 1970년도에 이제 박정희 정권이 어떤 이 탄압하기 위해서 긴조세대라고 그러죠.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쭉 해왔어요. 자, 그런 것들을 지금 연상하고서 지금의 상황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1980년대 계엄을 거쳐서 87년도에 민주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국민의힘으로 결국은 이 직선제가 쟁취가 됐고 그때 헌법이 만들어졌고 그 헌법에 따르면 엄격하게 계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어떤 침략이라든지 이런 상황 이외에는
바로 국회의원들이 과반이 넘으면 바로 해제시킬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충암파가 뭐 제2의 하나회라고 그러는데 4명에서 뭐 하나회 할 수 있을까요? 하나회가요 237명입니다. 하나회 멤버가 4명에서 야 우리 계엄하자라고 하면 계엄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분이 예전에 민주화 운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아마 경험을 했을 텐데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 70년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이제는 조금의 유령을 좀 쫓는 일은 좀 그만두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을 향해 공개 토론까지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안보실장, 비서실장 직접 토론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구체적인 정황이 먼저 나오거나 근거를 본인이 제시하거나 그래야 좀 토론이 건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 그런 지적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근데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김병주 최고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 추가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밝힐 수 없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공개 토론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 토론을 한다고 뭐 추가적인 뭐 정황이나 근거가 나올 수 없는 거라면 아마도 김민석 최고께서는 방금 우리가 영상을 봤던 그런 내용들을 좀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은 영상을 통해서 설득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당 일각에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은 그냥 정성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도 예방적 차원이다. 이 정도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정도에 머무르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나 김민석 최고가 뭔가 끝까지 뭔가 갖고 계신 게 있다면은 김민석 최고위원 차원에서 진행을 하시되 네. 당 지도부는 좀 이렇게 다른 민생 현안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좀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요 비자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박계동 의원이 바로 이런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전표를 흔들었어요. 당시에 이제 은행 전표를 흔들었습니다. 그게 결정적 계기가 돼서 결국 비자금 사건이 시작됐거든요. 자, 이제 대정부 질문이 내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제발 제가 볼 때는 김민석 의원이 뭔가라도 흔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 경호처장 공간에 3사령관이 모였다. 충안고 출신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같은 충안고 출신 장군들과 비밀 회동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계엄 모의 정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민주당에 되묻고 싶어요. 민주당 의원들끼리 같이 식사를 하거나 혹은 의원회관 818호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만약에 밤에 회의를 하면 그것은 대통령 탄핵을 모의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치 공세가 그런 거예요. 근거는 하나도 없고 근거나 제보를 제시해달라고 하면 하나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금송아지가 100마리 있다고 하는데 한 마리만 보여달라고 해도 그 한 마리의 머리카락조차 보여주지 않아요. 자, 김용현 국방장관, 당시 경호처장이었는데 원래 삼성 장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합참에서도 작전 과장 같은 요직을 다 거쳤고요. 그러면은 군의 주요 사령관을 만날 수 있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그 장군들을 만난 것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관련해서 공식적인 안건이 있어서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정치권이 몇 주째 시달리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민주당에서 이런 음모론 그만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구체적 증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혹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의식해서 국면 전환용으로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 계엄 의혹 제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그 다음 달에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재판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 재판이 설령 이재명 대표에게 다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에 불과합니다. 바로 항소하거나 뭐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뭐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도 없고 또 이미 전 국민이 이재명 대표가 몇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지 이렇게 매일같이 언론에서 알려주는 덕분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새롭게 국면을 전환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국면 전환용으로
계엄을 우리가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뭔가 이 정부에서 상당히 이상한 좀 정황들이 발견되는데 그런 정황들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경호처장이 이 수방사 서울 일대를 경비하는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같은 특정 고등학교의 인맥으로 임명시켜 놓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저녁을 먹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 사람들이 그럼 그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그것이 국방부 장관이나 그 상위 이 명령 지휘 교통에는 사전에 보고는 됐는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없는 것 상태에서 그냥 경호처장이 일방적으로 이 세 장군들을 불러 모아서 어떤 단합 대회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는 지역화폐법을 처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전부터 꽤 지역화폐에 굉장히 아마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지역화폐를 발행을 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이 전문 연구소나 이런 데서는 이 지역화폐의 어떤 효용성이라든지 경제적 파급력 이게 별로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온누리 상품권, 즉 전국에서 다 통용되는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지역화폐로 하게 될 경우 그 지역에 한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른 지역과의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경기도지사 때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이미 이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발행 비용 이게 유통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예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런 회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백억을 또 이 지역화폐 만드는 비용, 유통 비용을 써갑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온누리 상품을 만들어서 전국 어디서나 어떤 면에서 보면 쓸 수 있는 걸 만들어서 하면은 뭐 그거는 다른 화폐로 경제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왜 지역 화폐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는 걸로 할까라는 걸 비춰보면 본인의 어떤 정책이 옳았다. 예전부터 기본소득 뭐 이런 게 옳았다는 것을 뭔가 증명시켜주기 위해서 저는 주장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도 이것 또한 본인의 저는 뭐 이 그 집착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객관적인 연구소들이 이게 효용이 없다라고 이미 밝혔으면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역화폐법은 민주당에서 지금 상임위 단독 통과를 이미 시켰는데 경제적 효용 가치가 없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면 온누리 상품권과 뭐 전국에서 쓸 수 있다는 그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느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할인율의 차이, 약간의 차이가 있고 쓸 수 있는 시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느낄 때는 지금 이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을 검색해서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검색을 해보면 국민들은 어떻게든 지금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쪽 모두를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경제 가계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활용하기 너무 좋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지역 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의 차이는 결국 예산을 중앙 정부에서 되느냐 아니면 지방 정부에서 되느냐 이 정도 차이인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온누리 상품권은 되는데 왜 지역 화폐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설명이 근거가 부족하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두 개가 사실상 거의 비슷한 거로서 보고 있고 두 개 다 너무 잘 활용하고 계신데 국민들이 즐기고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총선 때 그 국민의힘 그 총선 백서에서도 민주당이 25만 원 재난지원금 그 정책에 대해서 가장 좋았던 정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지역화폐법 그 국민의 의원들에게 아니면 출마했던 분들에게 아니면은 당원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이 정책이 정말 안 좋은 것인지 물어보고 나면 정말 좋다는 정책도 알 수 있는 것인데 단지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민주당이 이번에 상임위 통과시킨 지역화폐법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사랑 상품권의 국비 투입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국비 투입이 의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이 지역사당 상품권에 투입된 국비가 1조 2,252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8조 8천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을 했는데 그러면은 100원 발행할 때마다 국비만 15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는 비용은 또 따로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라 돈이 무제한이 아니잖아요. 다 국민 세금이고 국민의 혈세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적 효과가 어떤가? 자, 이것도 문재인 정부 때 나온 보고서인데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상품권 할인 판매 및 제도 관리를 위한 비용이 그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상쇄한다면은 전체적인 사회 후생이 감소한다. 그런 보고서가 나와요. 그래서 2022년, 23년, 24년 계속 국비 투입을 줄여왔습니다. 근데 이걸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고 나면 나중에 이게 3조가 될지 5조가 될지 10조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민주당 정부에서 국가 재정을 이런 식으로 대해왔기 때문에 5년 동안에 나라 빚이 400조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는 정치하지 말자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민주당은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법도 재추진할 전망인데 먼저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어떤지 차례로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인생 대책으로 말씀하십니다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되어 있고 현금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소멸성 지역 화폐, 즉 소비 쿠폰입니다. 모두에게 획일적인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입니다. 굳이 차등 지원, 선별 지원 하겠다면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까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서 좀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뭐 두 분의 말을 보면 국민의힘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든 지역 화폐법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재난지원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는 이번에 처음 저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예. 작년부터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국가가 어려운 이 재정 환경 속에서 그렇지만 뭔가를 해야 한다면 재정을 확장 재정으로 가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25만 원을 주지 않더라도 특정 계층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또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그 김동연 지사는 뭐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난번 회동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뭐 특정 25만 원을 일률적으로 주지 않더라도 차등적으로 계층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다 수용하겠다. 그러니 지금은 경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다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른 얘기를 한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떻게든지 간에 정부가 지금은 확장 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이 서민들 또는 지금 이 재정적 안정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이 재정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공히 말씀하고 계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그제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공고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 후폭풍이 거셉니다. 김건희 여사 수심의 결론에 대한 여야의 반응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국민께서 검찰이 자행한 이 막장 면죄부 시효를 용납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특검을 할지 않을 그 명분이 생긴 거 아닙니까? 뭐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시 김건희 여사를 계기로 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흠집내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략적이다 아니면 이미 정해진 결과였다라고 이렇게 뭐 프레임을 거는 것 자체는 상당히 정쟁용이라고 봅니다. 자, 민주당은 면죄부 쇼다라면서 특검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흠집내기다, 정쟁용이다 이렇게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뭐 민주당은 뭘 해도 다 쇼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뭐 일단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그렇습니다. 이 검찰의 어떤 기소 권한 이거를 어떤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작위로 15명을 선정을 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과연 이것이 기소될 만한 것인지 아니면 불기소할 만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구입니다. 즉 검찰의 어떤 독점적 기소 권한을 사실상 통제하는 기구인데 물론 뭐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한이 나왔는데도 불기소한 전례가 있고 또 아니면 불기소하는데도 또 기소한 전례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원석 총장이 이 사건은 워낙 국민적 관심이 사안이고 특히 영부인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수사 결과도 신뢰하지만 그러나 또 일반적인 시각에서 한번 심의를 거쳐서 판단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심의를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이게 한 6가지 어떤 이 혐의와 관련돼서 검토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게 부정청탁금지법의 어떤 위반 요소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것인데 글쎄요. 민주당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특검을 해서 또 여기서도 불기소가 나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검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검찰의 과정 물론 이 수사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사실 늦고 해서 국민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측면은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심의위원회 어떤 결과조차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본인들은 결론 다 내놓은 거 아니에요? 다 내놓고 그 결론에 맞지 않으면 다 쇼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부터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 수심위가 불기소 권고라는 결론만 공개하고 뭐 몇 명이 기소, 몇 명이 불기소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의결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알려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표결을 했는지 뭐 아니면은 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하나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일부 위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걸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6개의 범죄 항목에 대해서 더 들여다봐라를 했고 그리고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청탁 그리고 금품 수수가 있으면 이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일부 위원들이 이것은 뭐 검찰에서는 검토를 했다곤 하나 이게 부족한 것 아니냐, 수사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사실 불기소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도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계속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뭐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2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민권익위에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 그리고 검찰의 불기소 그리고 이번에 그 수사심의위의 또 불기소 권고 이런 것들이 김건희 여사의 그 사건과 관련돼서 충분한 그 사건에 대한 그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특검을 할 필요성은 더 늘어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이런 결과들이 누적된 것이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그 무죄를 입증한 것이 아니라 특검의 필요성을 더 높였다라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한 의원은요, 김 여사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함께 수심위에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다는데 결국에는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예,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변호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설을 드리면 아마도 이 위원 한 분 개인의 의견인 것 같은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아직도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그리고 수사팀이 결론을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번 주 목요일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예정돼 있죠. 그러면은 그 판결까지 보고 왜냐하면은 2심은 그 사실심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사실관계가 법원이 일단 확정하는 것이 일단락이 되고 또 거기서 일정한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것을 보고 이제 검찰이 수사에 반영을 할 것이라고 언론에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수사팀이 어떤 결론을 내면 그 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말지는 그 다음에 결정할 문제고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병합해가지고 한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 수심위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뭐 관계자 말로 결론이 빨리 나서 다행이다. 야당이 더 이상 정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의 말을 내는데 그쳤는데 여기에도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 뭐 대통령실에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냈을 텐데 저는 일단 검찰이 결론을 내면 그 후속 조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 전반적으로 국민적인 어떤 의혹과 또 국민의 불편함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이 문제를 뭐 검찰의 수사로 끝났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수사를 넘어서서 국민적 정서 또 어떤 대통령의 영부인의 어떤 책임 뭐 이런 문제까지도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얼마나 오랫동안 사실은 이 정쟁의 요소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분명한 대통령 부인의 어떤 입장을 국민들에 밝힐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제2부속실이 지금 뭐 인적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뭐 공간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공식 발족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뭐 안 한다고 그랬다가 그다음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또 공간이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과연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다른 공간을 찾더라도 반드시 이것도 후속 조치로서 발표를 해야지만이 그래도 국민들이 뭐 이 정도면 됐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텐데 문제는 그냥 수사 결과 끝났다고 해서 끝날 수 있는 그런 전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기를 일주일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 주 중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대부분 지금 무혐의로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이제 9월 15일이니까요. 사실상 이번 주 이제 후반이면은 예. 이제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이 부분을 털어주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 수심위 구성할 때 이 구성 과정 구성하고 이 수심위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 수사를 했던 검찰 측의 입장과 또 김건희 여사 측의 변호인의 입장까지는 포함이 됐는데 여기에 당사자였던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심위에 참석해서 발언할 기회를 달라 언제든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불러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한쪽에서 좀 편향된 정보를 가지고 수심위원들이 판단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까지 좀 더 넓게 어차피 이번에 수심위를 통해서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다면 거기에 양쪽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그런 모양을 취했다라면 아마도 이런 결과에 대한 반응이 이 정도까지 나오지는 않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재형 목사가 지금 별도로 본인 기소 여부를 또 수심위에서 판단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지도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앞서 그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수사심의위에도 원래 그 최재형 목사는 개인 고발자이기 때문에 사실 규정상 그 심의위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말 진심으로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정말 한 톨의 그 의구심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명백하게 털어내고자 했다면은 그 규정을 좀 보완을 해서 최재형 목사를 거기에 나가서 얘기할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런 다양한 그 방법들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규정에 따라서 최재형 목사를 참석시키지 않음으로써 그냥 의견서만 제출하게 함으로써 한쪽에 편향된 결과를 좀 사실상 예견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뭔가 추가적인 의지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리긴 힘들 것이라고 보는 것도 뭐 법조계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문정 대구지검 검사가요. 이 수심위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김 여사 쪽만으로 수심위를 열지 마라. 대략 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 결국엔 또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제가 변호사로서 보기에는 저런 이메일을 굳이 왜 보내셨을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향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두 사람 간에 이렇게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대표적인 게 뇌물죄입니다. 준 사람 있으면 받은 사람 있어야 되고 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쨌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6개 혐의 전부에 대해서 불기소 권고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최재형 목사가 바로 그 대항범의 관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조차도 의문인데 김건희 여사만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말고 뭐 같이 열어라 이런 취지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면 글쎄요 법률가로서는 그렇게 논리정연한 그 주장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에 나오는데요. 그 선고 결과가 이 김건희 여사 검찰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 사건을 수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은 아마 이제 이 사건 본류의 어떤 이 사법적인 또 판단을 일단 받아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일단 내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같은 비슷한 어떤 이게 있습니다. 그런 전주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과연 이제 이 어떤 혐의로 인정이 될지, 어떤 판단을 받을지 이제 그 기준을 일단 받아보고 난 다음에 아마 이제 결론 낼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주 이제 곧 선고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검찰이 이제 마지막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